네오는 아직도 이 아비를 원망하고 있느냐. 차가운 바람이 강태준 회장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검은색 코트도 10년째 스며드는 뼛속 시린 슬픔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 강민호의 10주기였다. 그의 발밑에 놓인 차가운 대리석 묘비에는 아들의 이름 석자와 짧은 생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지난 10년간 매년 그랬던 것처럼 그는 아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못했다. 아니,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꿈을 짓밟고 아들의 사랑을 외면하고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옭아매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강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점퍼를 입은 작은 아이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서 있었다. 아이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진지한 표정으로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아이는 한참 동안 묘비 사진 속의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강민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미소. 아이는 그 미소를 향해 작게 속삭였다. 그러고는 문득 곁에 서 있는 낯선 노인을 발견하고는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 회장은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는 너무나도 아들을 닮아 있었다. 잠시 할 말을 잃고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귓게, 세상이 멈추는 듯한 한마디가 날아와 박혔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제 아빠예요. 세상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우리 아빠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그 내용은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아빠, 내 아들 민호가 이 아이의 아빠라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의 작은 코,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슬픔과 총명함이 공존하는 저 눈빛.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거짓말일 거야. 누군가의 악랄한 장난이거나 돈을 노린 사기극이겠지. 하지만 만약에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동안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꺼져버린 줄 알았던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불씨였다. 그가 아이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아들었다. 세어준아.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 아이의 옆에 서 있는 강태준 회장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여자 오수진은 강 회장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듯 절박해 보였다. 그녀의 그 겁에 질린 태도는 강 회장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저 여자는 나를 알고 있다. 아이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 속에 아빠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횡설수설하며 아이의 손을 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 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엄마와 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 회장은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자와 아이는
빠르게 멀어져 갔다. 강태준 회장은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아이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 한 송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꽃송이가 이제는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이 거대한 질문의 시작처럼 보였다. 그날 밤 강태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둔 전날 밤에도 단 한 번 뒤척인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 이 사람이 제 아빠예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10년 묵은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목소리는 유령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며 잠을 쫓았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 들린 값비싼 위스키 잔이 공허하게 흔들렸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민호의 아이라면 그 생각은 독처럼, 그러나 동시에 구원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그에게 내려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냉혹한 현실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그는 한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건 역시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하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수법일 뿐일 것이다. 아이 엄마의 그 겁에 질린 표정까지도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일 수 있었다. 밤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던 그는 동이 트자마자 결심을 굳혔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회장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단 한 사람, 그의 그림자처럼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그의 부름에 즉시 회장실로 들어섰다. 김 비서, 알아볼 사람이 있네. 강 회장은 어젯밤 묘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와 여자의 인상착에,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방향만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김 비서는 그 이면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게, 어디서 살고 뭘 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되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강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넓은 서울 어딘가에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지도 모를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한 구석,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는 다른 세상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좁은 방 안은 햇살로 가득했고 그 햇살 아래 오수진은 아들 서준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공포와 불안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다. 서준아,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학교 늦겠다. 서준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엄마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두 사람은 낡고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다. 변변찮은 반찬이었지만 서준은 맛있게 밥을 먹었다. 수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그녀에게 서준은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밥을 먹던 서준이 문득 고개를 들고 물었다. 엄마, 어제 묘지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누구야? 아빠 친구야? 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거기 오신 다른 분이야. 서준아, 다음부터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왜 아빠가 세상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거 맞잖아. 서준의 순수한 물음에 수지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죽은 민호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주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피아니스트였고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어 아주 특별한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김 비서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김 비서가 내민 얇은 서류 봉투에는 여자와 아이의 사진 몇 장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아이 이름은 서준, 9살입니다. 어머니는 오수진, 36입니다. 현재 식당 아르바이트와 가사 도우미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마포구의 한 옥탑방입니다. 강 회장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아들 민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 아버지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게 이상합니다. 오수진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이만 등록되어 있을 뿐. 남편이나 아이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혼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그 말은 강 회장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희망의 불씨 위로 의심이라는 차가운 물이 끼얹어졌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안개를 걷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대학교 앨범 한 권과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회장은 말없이 앨범을 펼쳤다. 오수진 씨는 강민호 군과 같은 대학교 음악과 동기였습니다. 김 비서의 차분한 설명과 함께 강 회장의 시선은 앨범의 한 페이지에 멈췄다. 벚꽃이 만발한 교정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민호와 수진의 모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과 미묘한 거리감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짐작하게 했다. 당시 두 사람을 기억하는 동문들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두 사람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민호 군이 오수진 씨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기억을 후벼 팠다. 10여 년 전, 바로 이 집무실에서 아들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그의 눈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한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 피아노를 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의 꿈과 사랑이 한낱치기 어린 반항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네가 딴따라가 되겠다는 거냐.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고작 피아노나 치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그 근본도 없는 계집애는 뭐냐. 당장 헤어지지 못해. 그의 차가운 말에 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것이 부자간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강 회장의 얼굴은 깊은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뱉었던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었을지도 모를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밀어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오수진이 일하는 곳에 주소를 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행원도 없이 홀로 허름한 식당 골목을 찾았다. 매캐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이 뒤섞인 그곳은 그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수진이 일을 마치고 나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수진이 식당 뒷문으로 나왔다.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수진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감정을 다루는데 서툰 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택하고 말았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군. 아이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진실을 말해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상해주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서렸던 두려움이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손과 돈 봉투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당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여전히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군요. 수진은 강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호 씨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도 아직 부족하십니까? 이제는 제 아들까지 돈으로 사서 당신의 구미에 맞게 주무르시겠다. 내 아들은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우리 서준이는 당신 같은 사람의 손자가 되느니 차라리 아빠 없는 아이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 그녀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강 회장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강태준 회장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더러운 골목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가져다 주었던 돈. 하지만 오늘 밤 그 돈은 한 여자의 굳게 닫힌 마음의 벽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무력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성보다 더 견고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벽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오수진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잠든 서준의 얼굴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 회장의 그 거만한 태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 10년 전의 아픈 기억을 송두리째 끄집어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서준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그녀의 눈앞에 사랑했던 남자,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병원의 창백한 조명 아래 민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힘겹게 붙잡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애원했다. 수진아,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 절대로 아버지 손에 가게 해선 안 돼. 약속해줘. 수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민호 씨, 당신 괜찮을 거야. 아니, 약속해줘. 아버지는 아이를 당신의 소유물, 한성그룹의 또 다른 부속품으로 생각할 거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 제발, 제발 약속해줘. 그의 간절했던 눈빛, 그의 떨리던 목소리. 수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을 버텨왔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민호 씨, 걱정 마.
내가 꼭 지킬게. 우리 서준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꼭 지켜낼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한편 그날 이후 강태준 회장은 변했다. 그는 수진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돈과 권력이라는 자신의 무기가 그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정면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두 모자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봤다. 수진이 무거운 장을 보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 서준이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 작은 옥탑방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평범한 행복의 풍경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서준이가 매일 학교 후 친구들과 들르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값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았다. 서준이는 혼자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다. 강 회장은 일부러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준이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신문을 주어 공손하게 건넸다. 할아버지, 여기요. 고맙구나. 야야. 강 회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우연히 공원에서 서준이와 마주쳤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축구공을 선물하기도 했다. 서준이는 다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공원 할아버지를 무척 따르기 시작했다. 서준이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따뜻한 어른이 필요했다. 강 회장은 서툰 방식으로나마 그 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들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선사했다. 그는 자신이 서준이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일하던 식당의 사정으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을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의 아들 서준이와 강태준 회장이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수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가 서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서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엄마, 이 할아버지는 서준이가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오직 강 회장만을 노려보며 말했다. 어떻게 제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비겁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더러운 돈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순진한 아이의 마음을 이용하시겠다. 당신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단 한 번만 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면 당신이 평생 찾지 못할 곳으로 서준이를 데리고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제발 저희를 지옥 속에 내버려 두세요. 수진은 울먹이는 서준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갔다. 강태준 회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원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서툴게나마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결국 그 다리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그 아이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폭풍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찾아왔다. 며칠간 오수진과 강태준 회장 사이의 냉전은 위태로운 소강 상태를 유지했다. 수진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날카롭게 경계했고,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준이만이 엄마의 슬픔과 공원 할아버지의 부재 사이에서 어리둥절해야 할 뿐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서준이는 학교 미술 시간,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와 자신, 그리고 다정한 공원 할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크레파스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배를 움켜쥐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와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서준이는 책상 위로 쓰러졌고 아이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평화롭던 오후의 공기를 갈랐다. 식당에서 정신없이 일하던 수진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잠시 배가 아팠던 것이기를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희망을 비웃는 듯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의사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진료실로 불렀다. 보호자분, 마음을 굳게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선천성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수진의 귀에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간부전, 그게 무슨 말이지? 그녀는 멍하니 되물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서준이 괜찮은 거죠? 약 먹으면 낫는 거죠?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일한 치료법은 간 이식 수술뿐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여자를 찾아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 이식, 수술, 그 단어들이 수진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의사가 말해준 금액은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진료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지난 10년간 아들 하나만 보고 억척같이 버텨온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친척들에게,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하지만 모두들 안타까워할 뿐. 거에게 수술비를 감당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은행에서는 그녀의 초라한 신용 등급 앞에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자존심과 긍지는 아들의 생명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회장실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 회장에게 서준의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서준 군이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진단명은 급성 간부전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아이를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전 증오에 찬 눈으로 자신을 보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치던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정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의 도움이 오히려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집무실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은 그의 성공과 부를 상징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돈, 권력, 내 핏줄 하나 구하지 못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김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비서, 즉시 병원으로 가게. 병원장에게 연락해서 국내 최고의 간 이식팀을 꾸리라고 해. 수술과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전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게.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전해.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서준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수진은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채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것은 문제의 절반일 뿐이었다. 당장 이식할 간을 구하지 못하면 서준이는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텅 빈 눈으로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옷 속에 감춰두었던 목걸이를 꺼내 쥐었다. 10년 넘게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서 온기를 간직해온 닳고 다른 반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곳에는 민민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민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부적이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민호 씨, 보고 있어. 우리 서준이 좀 봐줘. 나 너무 무서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그녀의 기도는 소리 없는 절규가 되어 병실에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강태준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민호의 방문을 열었다.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주인을 잃은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는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유령처럼 방 안을 서성겼다. 아들과의 연결고리, 아들이 남긴 무언가라도 찾아야만 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일기장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벨벳 천 위에 고이 놓인 반달 모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펜던트에는 선명하게 수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순간 강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고 무시했던 아들의 사랑이 이 작은 펜던트 안에 증거처럼 남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반쪽이었음을 의미하는 약속의 징표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아이를 봐야 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오수진을 봐야만 했다. 손안에 쥔 펜던트가 그의 유일한 자격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아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잠든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무언가가 창문의 불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였다.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저 모양은. 그는 홀린 듯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의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퀭한 눈이
그를 향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펼쳐 보였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수시우가 새겨진 반달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수진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 민민여 펜던트와 그의 손에 놓인 수시우 펜던트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반달이 마침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어떠한 말도, 변명도, 증명도 필요 없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수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과 원망이 그 눈물과 함께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거친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펜던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아이를 살리게 해주시오. 그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민호에게 진 내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울고만 있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서준이의 작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 길고 무거운 침묵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것은 패배의 굴복이 아니었다. 한 아이를 향한 두 사람의 공통된 사랑이 만들어낸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화해였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 회장은 병원장을 직접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내린 결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아이의 간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해 주시오. 지금 당장. 병원장은 깜짝 놀랐다. 고령의 나이에 간 이식공여자가 되겠다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공여는 회장님의 건강에 큰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공여자를 찾아보는 것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강 회장은 병원장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소.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다른 말 말고 검사나 진행하시오. 결과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에게만 직접 보고해야 하네.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병원장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기적이었다. 혈액형은 물론 모든 조직검사 항목에서 강 회장과 서준이는 완벽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였다. 유전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었다. 강 회장은 검사 결과지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술을 결정했다. 그리고 김 비서를 불러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수술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 엄마에게는 절대 공여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려선 안 되네. 끝까지 익명의 기증자로 남아야 해. 김 비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것은 거래가 아니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민호에게, 그리고 저 아이에게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야. 나의 희생을 대가로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네. 이건 내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일 뿐이야. 며칠 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오수진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준이에게 꼭 맞는 간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얼굴도 이름도 모를 그 낯선 은인에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수술을 앞둔 서준의 침대 곁을 지켰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느님, 부처님, 제 아들 서준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고마운 분도 꼭 지켜주세요. 그녀는 아들과 그 익명의 은인 두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수술 당일이 되었다.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준이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동 침대 위에서 엄마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 나 괜찮아. 씩씩하게 하고 올게. 수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바로 옆 또 다른 수술실의 문도 조용히 닫혔다. 두 개의 수술실은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한쪽 수술실에서는 어린 소년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수술실에서는 한 늙은 노인이 자신의 몸 일부를 잘라내며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릴 뻔했던 혈연의 미래를 고통스럽게 이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수술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한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가 조용히 그러나 위대하게 다시 쓰이고 있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끝났다. 수술실 앞을 지키던 오수진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며칠 후 서준이는 기적처럼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수진은 아들의 곁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얼굴 모를 은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측에 은인의 병실이라도 알려달라고 간청했지만 병원 측은 기증자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절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은 서준이에게 줄 물을 들어가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VIP 병동에 계신 환자분, 아직도 통증이 심하신가 봐. 연세도 많으신데 손주 주겠다고 간을 떼어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한성그룹 회장님이라는데 겉보기엔 얼음장 같아도 속정은 깊으신가 봐. 한성그룹 회장.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그녀의 손에서 물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녀의 머릿속은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가득 찼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홀린 듯이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 비서였다. 초조한 얼굴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던 김 비서는 수진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었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 거대한 침대 위에는 강태준 회장이 누워 있었다. 늘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차에 미동도 없이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의 배 위로 선명한 수술 자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을 10년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원망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감사의 말도 원망의 말도 아니었다.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흐느낌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강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수진을 보고 희미하게 손을 뻗었다. 수진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왜 그토록 서준이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는지, 왜 그토록 그를 밀어내야만 했는지, 그것은 민호의 마지막 유언이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약속 때문이었다. 민호 씨가 죽기 전에 제발 부탁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처럼 아버지의 욕심에 희생되는 삶을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회장님께서 서준이를 알게 되면 아이의 인생마저 민호 씨처럼 불행하게 만들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 때문이었고, 복수가 아닌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 강 회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앙상한 손을 뻗어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잘못했네. 내 욕심이 내 아들을 죽인 게야. 자네와 내 손주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나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하늘에 있는 우리 민호에게도, 자네에게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손주에게도 이 늙은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어.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10년의 오해와 원망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고, 하나이의 생명으로 이어진 두 세대의 아픈 화해의 시작이었다. 수술 후 몇 주가 흘렀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상처 입은 새 영혼이 서로를 보듬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서준이는 아이답게 빠르게 회복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오자 병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점차 걷히기 시작했다. 수진은 어느 날 아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공원에서 만났던 다정한 할아버지가 바로 서준이의 진짜 할아버지이며, 서준이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의 일부를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이는 놀라워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정말 공원 할아버지가 내 진짜 할아버지였어.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 다음 날 서준이는 휠체어에 앉아 직접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강태준 회장은 침대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였지만 손주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준이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강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서준이는 매일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아 제잘거리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 회장은 평생 읽어본 적 없는 동화책을 서툰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 바둑을 두기도 했다. 기업이라는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승부사였지만 그는 기꺼이 손주의 훈수꾼이 되어주며 일부러 져주었다. 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은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수진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아들의 얼굴 위로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민호의 그림자,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에 서린 깊은 후회와 따스한 애정.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잠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등을 받쳤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배우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의 감격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퇴원하는 날이 왔다. 병원 앞에는 강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홀로 뒷좌석에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먼저 수진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예의를 보였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 엄마의 부드러운 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아이의 작은 손. 세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나 초라한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온기가 가득할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 회장의 차갑고 적막했던 저택은 이제 매일같이 아이의 웃음소리와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강 회장이 변했다고 말했다. 평생 일밖에 모르던 냉혈한 경영인은 온데간데 없고 손주 바보가 된 평범한 할아버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회사의 대부분 일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을 오롯이 가족과 함께 보냈다. 오수진 역시 자신의 꿈을 되찾았다. 그녀는 저택의 한편에 작은 음악 교실을 열어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거실에서는 아름다운 쇼팽의 녹턴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3년 전 주인을 잃고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피아노 앞에 이제는 서준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오갔다. 아이의 연주는 기술적으로는 미숙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 회장과 오수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서준의 뒷모습 위로 피아노를 사랑했던 아들 민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더 이상 고통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남기고 간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눈부신 희망의 증거였다. 음악은 세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강 회장은 조용히 박수를 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우리 강아지, 세상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구나. 내 아빠보다도 훨씬 더. 그의 목소리는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며칠 뒤 민호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의 얼굴에도 슬픔이 서려 있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민호의 묘를 찾았다. 10여 년 전 강 회장이 홀로 서서 죄책감에 몸을 떨던 그 자리에 이제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손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묘비 앞에 활짝 웃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을 놓아두었다. 서준이가 먼저 묘비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저 서준이에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저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빠처럼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수진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마지막으로 강태준 회장이 묘비 앞에 섰다. 그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 어떤 때보다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이 아비가 왔다. 고맙다. 아들아,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보물을 남겨줘서 네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행복, 이제 이 늙은 아비가 목숨을 다해 지켜주마. 그러니 이제는 그곳에서 편히 쉬거라.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하며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사진 속 민호의 미소가 그들을 향해 축복을 보내는 듯 유난히 행복해 보였다. 친애하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고통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온전한 사랑으로 막을 내린 이야기였습니다.
강 회장님, 수진 씨, 그리고 어린 서준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벽돌이나 돌이 아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후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 특히 신성한 가족에는 모든 벽을 허물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